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14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기흥 현 회장의 3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승민 당선인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이변을 연출한 건데요. 정몽규 회장이 4연임에 나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선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있죠.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걱정과 고민도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이후 한국의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즐겼던 추억의 놀이는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등급 이상 횡성한우 불고기 500g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수처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재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네, 어제 저녁 9시 40분에 첫 조사가 종료됐다고 하죠. 공수처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오후에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후 조사 아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 조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응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고 또 어제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다 얘기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조사를 거부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 심사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부당하니까 석방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이에 따라서 이 심사도 시작이 됐고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적부심 신청도 보면은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왜 서부지법이냐,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좀 미리 차단하고 체포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미 서부지법 3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공수처에서 관련 서류 넘기게 되면 이 체포적부심 심리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일시 중단이 되거든요. 또 체포영장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 시한이 48시간 이내인 건데 그 절차도 멈추게 됩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체포 기한도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제 10시간 넘게 이어졌던 공수처 조사는 어땠는지 알려진 게 있어요? 예, 그 조사 받은 곳이 과천정부청사 5동 3층의 영상조사실이라고 알려졌는데 영상 녹화는 윤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하고 보통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하고 비슷한 2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해요. 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고강도 조사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부장검사 2명 투입하려고 했었다가 첫 조사에 차장검사로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윤 대통령보다는 7기수 후배라고 하고 아무래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 조사이기 때문에 공수처 2인자로 좀 격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수처는 여러모로 윤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할 때도 검사들이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물론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만 그래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좀 예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조사실 건너편 방에는 또 소파를 구비해둔 휴게실도 새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오동훈 공소처장도 수사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임해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뭐 질문지만 200종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어떤 거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름조차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늘 재조사 거부하면서 본인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들려오는 상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사 내내 한마디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조서 열람이나 날인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추가하면서 변호인단은 8명으로 늘었어요. 네, 송혜은, 배의철, 김계리, 이동찬 변호사 이렇게 4명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기존 4명이었으니까 4명 추가돼서 총 8명이 된 건데 어제 첫 조사에는 윤곽근 변호사 1명만 입회한 것으로 들려오고요. 이번에 합류한 송혜은 변호사는 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이미 들어가 있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윤갑근 변호사하고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역임했다는 점, 또 충청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강력부 검사로 출발해서 강력통으로 존재감 보이다가 특별수사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힌 케이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로 꾸려져 있고 배의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변호인단도 빠르게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2차 변론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죠. 네, 원래 그 탄핵심판 변론기일 예정일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변론기일도 바꿔달라 변경 신청을 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직접 출석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에 체포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받아야 되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론기일을 바꿔달라고 한 건데 오늘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윤 대통령이 신청한 이 변경 요청 불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오후 2시에 원래대로 예정됐던 대로 변론기일 2차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난 1차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4분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직후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뭐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이 자필 편지까지 나올 거라는 관측은 거의 없었는데 자필 편지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부정선거 의혹,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재차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웠고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일련의 야당의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항변했습니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여러 번 주장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야당의 그런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 소추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관저에서 윤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권영진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은 임기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느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좌파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우리 청년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설명 자료와 함께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네, 하나하나 근거를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선관위는 먼저 그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그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이나 조작에 무방비하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2023년에 합동보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이 요구했던 시스템 구성도 등을 미리 사전 제공을 다 했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이 수출한 선거 장비는 우리나라 선거 장비와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르고 특히 키르기즈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개표기가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하고는 방법과 선거 장비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 외에도 많은 설명을 달아서 반박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던 시간 한 남성이 공수처 주변에서 분신을 시도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중상을 입고 지금 위독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뭐 사망설이 돌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어제 오후 8시 5분께였습니다.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요. 분신 시도 당시에 펑 하는 폭발음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걸 목격하고 소화기를 써서 불을 껐고요.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좀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복장이라든가 어떤 소지품 등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게 신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지자의 일인 건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를 해서 그런 건지 이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여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했죠. 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그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한 목소리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기재부는 기조실장 기관 보고를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고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분들의 이런 말들이 원론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에 개최됐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 증인으로서 이렇게 답변한 거라서 이 내용도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어요. 네, 이 3% 기존의 연 3%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낮췄고 11월에 추가 인하 단행하면서 연달아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4연속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이번에 끊긴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 비상계엄 이전에 금통위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 완화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 내수 부진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동결로 결정하게 된 건 관건은 결국엔 치솟는 환율이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그럼 환율이 추가로 뛸 수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환율이 뛰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또 이 고환율 때문에 많이 수출하시는 그 수입하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돼 있으니까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지만 역시나 이 환율이 더 뛰는 건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 금융 당국자들 입에서 좀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당부하는 메시지를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그 금리를 내리고 금리 인하나 뭐 인상의 요인보다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에 대해서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8308님은 초등학교 때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쉬는 시간에 3, 4 모여서 공기놀이를 했어요. 부산에서는 살구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하셨고요. 7095님 깡통차기요. 어릴 때 진짜 재밌게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하셨어요. 또 4914님 지우개 따먹기요. 엄마가 새학기에 새로 사주신 지우개는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마다 모여 서로의 지우개로 자웅을 겨뤘죠. 지우개를 잃으면 승부욕 때문에 엄마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사고 다시 잃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9526님은 비석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을 옮겨가면서 난이도가 바뀌는데 스릴이 있었죠. 돌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하셨고요. 0474님 저는 70년생인데요. 시골에는 장난감이 없어서 비료포대로 썰매 타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셨어요. 썰매 타기 재밌죠.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등급 이상의 횡성한우 불고기 500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집회 소식입니다.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3일대로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구리시계까지 천천히 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노원교에서 도봉터널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비룡분기점에서 대전터널까지는 3차로가 작업 중입니다. 신탄진 휴게소 4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인데요. 반포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남사준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에서 밀리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팔탄분기점에서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대한체육회장이 깜짝 당선됐어요. 정말 이변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 때도 이 왕하오 선수를 아테네 올림픽에서 꺾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단식 유일의 금메달을 또 따낸 적도 있고, 네. 2016년에는 또 이제 리우 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또 뚫고 당선이 됐었고, 맞아요. 이번에도 또 이제 이기흥 회장을 제치고 당선이 됐는데 417표를 총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선거에서
379표를 이기흥 회장이 얻었으니까 표수 차이가 38표밖에 나질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네. 접전 끝에 거둔 승리였는데 사실은 이 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타도 이기흥을 내세웠던 다른 야권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좀 실패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를 기존에 추진했었던 이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그리고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216표 그리고 120표씩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 표들이 유승민 당선인의 표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체육인들이 개혁과 변화를 좀 택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 유승민 당선인의 어떤 그 당선 원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거의 모든 종목들을 다 체험을 해봤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체육회가 주관하는 종목이 6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당선자가 캠프에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64개의 종목을 직접 다 체험을 해보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나는 모든 종목에 조금 이제 자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선거 운동도 있었고 기존 지지층으로 이제 분류됐던 게 선수들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기존 지지층 이외에도 시도협회장이나 경기단체장 같은 어떤 체육계 단체장으로부터도 좀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이 당선 비결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승민 후보가 내놓았던 대표적인 공약이 지방체육회의 어떤 그런 자립성 확보를 특히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OC 선수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IOC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하는지를 좀 많이 지켜봐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IOC에서 기존에 있던 그 경기단체라든가 선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에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이들의 지도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보조금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스포츠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학부모들이 저는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현안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IOC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좀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비전을 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뛰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자금을 유치해 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대한체육회장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개혁을 해나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으로 올라선 유승민 당선인 네. 임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임기 같은 경우는 2029년 2월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당장 다가오는 이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이 유승민 당선자가 그 전에 선거운동 때도 너무 한 달도 남지 않은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임기 내에도 이제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동계 올림픽이 또 열릴 예정이고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8년에는 LA에서 또 이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올림픽과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서 유승민 당선인이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좀 이제 제시하면서 기존 체육계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행보를 네.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기흥 회장 재임 시절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갈등을 빚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유 당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그렇죠. 이 이기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임 시절에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체부랑 굉장히 네. 좀 오랜 기간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 끝에 이 이기흥 회장의 당시 회장의 직무에 대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문체부가 또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 이 문체부가 내린 직무정지의 배경에는 직원 부정 채용 그리고 물품 후원 요구, 사적 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 등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혐의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당선인의 우선적인 과제도 이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와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다면은 빠르게 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또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팬들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네. 한 차례 무산된 선거 일정을 다시 잡혔어요.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다음 달까지 미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올해 이번 달 말에는 연휴도 껴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다음 달이나 되어야 이 선거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현재 이제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위원을 7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명보다 더 많은 위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점은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이기흥 전 회장도 그렇고 좀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네.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그러니까요. 선거도 어떻게 될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LA 다저스와 계약에 성공하며 미국 진출의 꿈을 이룬 김혜성 선수 네, 팀 훈련 합류를 위해서 출국했어요. 맞습니다. 이 김혜성 선수가 이제 화요일 이제 출국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또 TV로 보아왔고 사실은 이 다저스가 김혜성 선수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운동선수들이 흔히 쓰는 표현인 좀 진심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다저스에 대해서 네. 좋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로 만약에 계약 직전으로 돌아가라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약간 마음고생을 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좋은 추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팬들이 등번호에 관한 궁금증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김혜성 선수가 키움에서는 줄곧 3번 등번호를 달고 뛰었었는데 다저스에서는 6번을 달고 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두 자릿수 등번호를 쓰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좀 등번호 자체도 선수들에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6번 등번호도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굉장히 좀 중추적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번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저스가 이 김혜성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팬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을 텐데 오타니 선수가 김혜성 선수의 다저스 입단을 적극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시설에서 운동하면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김혜성 선수도 최근에 분발해서 지금 일본어를 따로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오타니 선수와의 어떤 그런 팀워크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부상과 수술로 일찍 시즌을 마감해야 했던 이정우 선수도 미국으로 출국했던데요. 네. 스프링 캠프 일정은 나왔어요? 네, 일정이 모두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코츠데일에서 투포수들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요. 이정우 선수를 포함한 야수들 같은 경우는 2월 18일에 야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전체 선수단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월 23일부터 시범 경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2월 18일까지만 훈련에 합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가 먼저 팀에 합류해서 개인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도 이 애리조나주 바로 스코츠데일 옆에 있는 피닉스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스프링 캠프가 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 피닉스에서 개인 훈련을 하다가 스코츠데일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혜성 선수의 소속팀인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투수 포수조가 12일에 소집이 되고요. 야수조 소집일이 16일입니다. 이틀 더 빨리 소집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범 경기 개막 자체가 21일 날 열립니다. 조금씩 이제 일정이 하루 이틀씩 빠르게 진행되는 네, 건데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구단들이 시범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인 3월 18일, 19일에 도쿄에서 정규리그 개막 시리즈를 다저스랑 시카고 컵스가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이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는 포토데이 일정도 공개가 됐는데 샌프란시스코는 21일, 다저스는 2월 19일 이러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저스가 이틀씩 빠른 일정이 되겠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는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이 키움 출신 메이저리거들 3명이 이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김혜성, 김하성, 이정우 선수까지.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샌디에고의 이제 그 재계약 옵션 $800만 제한을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유력하다고 알려졌던 구단 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와 한 숟발 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샌프란시스코가 윌리 아다메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로 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행선지로 좀 유력했던 팀이 또 시애틀이었어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또 일본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시애틀이 또 지난 화요일에 베테랑 내야수인 도노반 솔라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하성 선수의 이제 후보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샌디에이고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년 정도 단년으로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FA 대박을 노리는 소위 말해 FA 재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는 여자부, 남자부 모두 후반기 들어서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이 개막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이 좀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즌을 앞두고 이제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물론 남자부에서 현대캐피탈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 KB손해보험이 최근 6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3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도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한항공까지도 만약에 추격을 해내게 된다면은 이 KB손해보험의 상승세가 남자부의 흥행의 최대 주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KB손해보험은 이번에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인 모하메드 야쿱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야쿱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지금 바레인 국가대표로 활약을 해오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에 퇴출당한 맥스 선수를 대신해서 KB손해보험 유니폼을 입게 됐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22년, 2023년에 아시안컵에서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될 정도로 아시아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여자부가 사실은 이 1위까지도 요동이 칠 수 있을 정도로 순위 경쟁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흥국생명이 16연승, 14연승 달릴 정도로 굉장히 초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14연승 끝나자마자 갑자기 1승 5패를 합니다. 진짜 날 널뛰기를 이렇게 뛸 수 있나? 그것도 김연경의 흥국생명이 이렇게 네. 의아한 팬들이 많았을 텐데 갑자기 정관장이 9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3위까지 또 치고 올라옵니다. 이 배경에는 이 메가와티 퍼티위 선수, 이 메가와티 선수 등록명은 메가인데 별명이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이에요. 그 정도로 이번 시즌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메가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아시아 쿼터로 영입이 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올해 이제 재계약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시즌에는 공격 성공률도 1위고 득점도 2위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 선수보다도 더 좋은 네. 아시아 쿼터 선수로서의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기존 외국인 선수인 이 투트크 선수의 부상 이탈이 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온 마테이코 선수가 활약이 지금까지는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역시 이 김연경 선수를 보좌해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페퍼저축은행의 또 상승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페퍼저축은행도 이제 창단 처음으로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탈꼴찌에 성공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최하위를 GS칼텍스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GS칼텍스도 어쨌든 1위였던 흥국생명을 지난 라운드에 꺾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물고 물리는 여자 배구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 농구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프로농구에서는 경기 중에 외국인 선수가 손가락 요구를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 은도예 선수가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4분 29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상대 선수인 자밀원희 선수를 앞에 두고 3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득점 직후에 이제 오른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손가락 욕을 하는 제스처를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KBL 재정위원회에서는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금 20만 원의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인도의 선수가 서면으로 이제 소명을 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중에 계속해서 이 자밀원희 선수와 몸싸움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하면서 선수를 무시하거나 또 비방할 그런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좀 더 감정을 잘 컨트롤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이제 운동하다 보면 좀 격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잘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흥행적이라든가 어떤 팬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객석일려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것들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가 썩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뭔가에 반하거나 그것에 혹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보통 사죽을 못 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죽을 못 쓰다가 아니라 사족을 못 쓰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초콜릿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족이란 건 짐승의 네 발을 가리키거나 네 발 달린 짐승을 뜻하고요. 또 두 팔과 두 다리를 뜻하는 한자어 사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족을 못 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팔다리마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족이란 단어는 보통 사족을 달다, 사족을 붙이다 같이 쓰는 다른 뜻을 가진 표현도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화사첨족이라는 한자성어를 줄여서 쓴 겁니다. 뱀을 빨리 그리는 경쟁에서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다 그리고 나서 뭔가 빠진 것 같아서 뱀 그림에 발까지 그려 넣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데없는 군짓을 해서 도리어 잘못되게 한다든지 이야기 끝에 뭔가 부족해서 어떤 미진한 사항을 덧붙일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지난 추석 연휴 중3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구토 소리와 함께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출혈 부위도 출혈량도 위험한 초응급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밤을 새워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안 했다면, 아이를 서울로 옮기다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내에 든든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기정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약한 눈이 내린 곳 있는데요. 이 강원도는 저녁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중부지방은 오후까지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예상 적설량입니다. 경기 충청은 1cm가량, 강원도는 최대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은 1cm도 채 안 되는 눈이 예상됩니다. 중부와 호남권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강수가 있기 때문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덜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속속 해제되고 있고요. 날카롭던 바람도 서쪽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동장군이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추위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정도로 춥겠고 강원도 쪽의 한파특보는 모레까지 남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8도 등 3도에서 8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동쪽은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0.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 속에 공수처의 불법 자행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윤 대통령 즉각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소식이 있어요. 네, 목요일인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한파 여파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서 출근길이 더 고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추위가 차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은 5도, 대전과 광주 7도, 대구와 부산 8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예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수준입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으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독감 유행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장례식장과 화장장도 포화 상태라고요. 네, 요즘 어딜 가도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요. 이 병원은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꽉 찰 만큼
독감이 비상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집계됐는데 2016년 이후 최대라고 하고요. 독감 환자가 늘면서 치료제 수요도 급증해 일부 약국에선 독감 치료제와 감기약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독감이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 예약 대란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 추모공원과 부산 영락공원 등 주요 도시의 공영 장사시설 화장 예약은 내일까지 꽉 차 있어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하네요.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확산세 저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고요.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7만 개를 배부하는 등 추가 확산에 막기 위해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몇 주는 더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설 연휴 다시 정점을 찍고 유행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어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형을 구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죄가 중하지만 가중 요인을 적용한 최대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 설명이고요. 가해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울며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요.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싣고 달리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5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요. 급발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내놓은 급급한 변명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100만 원 상품권을 절반 값에 파는 등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서민들의 지갑이 휑해지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신종 불법 사채가 온라인 대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존 사채와 다를 게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소비자 간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실제로 상품권 거래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한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면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판다는 등 상품권을 헐값에 판매한다는 글들로 게시판이 도배가 돼 있고요. 해당 카페는 이름과 성별, 휴대폰, 전화번호,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운영진에게 공개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다른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도 초대 링크 없이는 아예 접근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상품권을 입금한 직후가 아니라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 뒤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예약 판매 개념인데 일부 판매자는 본인의 급여일을 명시해두거나 날짜가 안 지켜질 시에는 2배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이른바 상품권 깡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불법 사채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인데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되면 채무자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 상품권 판매 경험이 있다는 한 제보자는 업자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의 급여 날짜와 주민등록증 사본, 지인 연락처 등을 가져가고 이 상환일을 못 지킬 경우 지인들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한다며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만 빼고는 기존 사채와 다를 게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다고요. 네, 겉으로만 봐서는 상품권 거래이기 때문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투명한데요. 금융감독원 측은 아직까지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 만약 민원이 들어올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대부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상품권 거래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매자들을 단순 사채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사채 시장에서 수차례 돈을 갚지 못해 밀려난 이들이 상품권 예약 판매 시장에 포진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간혹가다 사채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대중적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자, 그러니까 돈을 상습적으로 제때 갚지 않아 사채업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이 상품권 예약 판매 시장이라며 본인이 상품권을 발송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스스로 판매글을 올린 경우가 많아 무고한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호출콜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택시에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네, 요즘 택시 잡을 때 대부분 호출 앱을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본부가 호출이 아닌 길에서 태운 손님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받은 손님 요금까지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게 억울하다면서도 카카오가 업계를 꽉 잡고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공정위가 이런 수수료 체계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구 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 모빌리티가 거리에서 태운 승객이나 다른 앱을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징수 액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매출의 30%에 가까운 282억 원으로 봤고요. 이 문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이 같은 수수료 방식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공정위 관계자는 KM솔루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택시기사들은 모든 승객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10곳 가운데 3곳은 초등학교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고질병이죠. 특히 눈높이가 낮은 어린아이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더욱 위험한데요. 실제로 불과 두어 달 전에도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시야가 가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적발이 100건 이상인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93곳 중 30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초등학교 경계에서 채 30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143건이 적발된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곳인데 큰 길은 물론이고 이면도로와 심지어 인도에까지 차를 대니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호소합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93곳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도 25곳이나 포함됐는데 그중 9곳은 스쿨존과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중복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스쿨존 내 주정차 적발 시에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3배나 많이 대폭 인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지난해 360만 건을 돌파해 3년 새 2배가량 급증했고요.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자리는 없고 사람은 몰리다 보니 주차 공간 자체가 모자란데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민원이 들어와 무턱대고 강력하게 조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경주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이자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허우령 씨는 지난 월요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제가 뭘 들은 거죠?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안내견 하얀이와 경북 경주 여행에 나선 허우령 씨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에 들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다이소 직원이 허 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 문제로 안내견 출입은 안 된다라고 안내했는데요.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안내견을 데리고 나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이소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전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그 직원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한 곳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고요. 또 한 누리꾼은 직접 다이소에 민원을 제기해 담당자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하기도 했고, 다이소 홈페이지에 서비스 개선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장애인 안내견은 일반적인 반려견이 아닙니다.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 견주의 눈이고 귀이자 가이드고요. 실제 장애인 복지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이 어린 시절 즐겼던 놀이는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8051님, 저는 어린 시절 소독차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집 앞 공터에서 놀다가 소독차가 부흥 소리내고 오면 친구들과 깔깔대며 그 뒤를 쫓아다녔답니다 하셨고요. 6500님, 저는 구슬치기요. 오빠 구슬 자루가 커서 몰래 예쁜 건 골라두곤 했어요. 당시 구슬 무늬가 독특한 것이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데 우리 오빠 건강만 했으면 하네요 하셨고요. 9987님, 저는 종이 인형에 옷 입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문방구 가면 종이 인형 많이 팔았는데 인기가 좋았죠 하셨어요. 저도 이거 좋아했어요. 콩으로 유덕수님, 저는 말뚝박기 놀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특히 꼬리뼈가 좀 날카로워서 출전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저랑 같은 팀을 하려고 했었죠 하셨고요. 6400님, 대구에서는 비석치기를 오케 맞추기라고 불렀어요. 비석치기도 재미났지만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 구슬치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등급 이상 횡성한우 불고기 500g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현경입니다. 네, 기존에 함께해 주시던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이 코너를 꾸려갈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짧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인터넷에 나온 정보로는 충분치가 않고 또 이걸 또 병원에 가서 과연 물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 자체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운동화 속 작은 돌멩이 같이 아주 작지만 분명히 신경을 쓰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나가 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아이들의 뇌는 20살까지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나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뇌를 더욱 예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아정신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과 앞으로 이 코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12월부터 이제 전국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께서 보시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설레면서도 또 동시에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첫 학교 생활을 앞둔 우리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를 가면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과목당 수업 시간이 40분인데 이 40분 동안 아이가 의자에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실은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10에서 15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2, 3학년은 40분으로 확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 3학년조차 20분에서 25분 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은 40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공개 수업 을 가보시면은요, 이 40분 동안 아이들이 잠자코 계속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리듬도 맞추고 만들기도 하고 질문도 주고받는 등 다양한 교수법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뭐 혼자서 자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3처럼 강의식 수업만 듣는다면 1학년 아이들이 40분 동안 집중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네. 그러나 1학년 수업은 1학년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수법들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국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도 이미 아이들은 착석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아이마다 차이가 클 텐데요. 우리 아이는 좀 산만한 편이라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학교 가기 전에 혹시 집에서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미리 이게 정말 산만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시 따르기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는 아이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만해 보이는 아이들의 많은 수가 그 부모나 교사 같은 이제 권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직까지 아기처럼 습관처럼 돼버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니면 주변 어르신들도 아직 어리니까 또 애가 크면 말을 듣겠지 하다 보거나 아니면 사실상 요즘에는 크게 아이들이 꾸중받는 상황들이 좀 적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의 문제 행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가 혼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엄마한테 오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 네.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모님께 모든 것들을 좀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가정에서는 아이가 하나나 둘이다 보니까 아이 행동을 웬만하면 뭐 받아주세요. 왜냐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책임을 지는 훈련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규칙이나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고 항상 뭐 왜요? 뭐 아니면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고 이탈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가 전체의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마음이 아직 미숙하다면 현재 내 어떤 욕구와는 상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칙이라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인식, 그 개념 자체를 가르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산만한 건지 아니면 지시 따르기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건지 구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이가 좀 산만한 경우는 어때요? 네,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산만해서 착석이 안 되는 경우라면요. 앉아있는 시간을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바보다도 더 작은 단위부터 설정을 해서 아이가 성취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나도 이만큼은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아이라면 뭐 1분, 2분 아니면 3분마다 어머 이렇게 우리 윤찬이 잘 앉아 있었네. 어머 이렇게 1학년이 되려니까 잘 앉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셔서 자기 효능감과 앉아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이죠. 실제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만 뭐 5세, 6세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도 핀잔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야, 왜 너는 어떻게 5분도 못 앉아 있냐 이런 잔소리들을요. 네.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한다고 5분 앉아 있던 애가 10분 앉아 있게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거리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2분이나 3분 단위로 끊어서 잘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아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긍정 강화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네. 그런 방법이 아이의 착석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치트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좀 혼자서 해야 하는 게 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이 부분도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학교는요, 준비를 완벽히 해서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가르쳐주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에 그것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조건 일찍 재워서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일어나서 완전히 깨는 데까지 통상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가능한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꼭 먹고 그렇게 네. 충분히 꼭꼭 씹어서 먹여서 보낼 수 있다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에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해야 하는 것들은 우선 배울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고 난 뒤 하나 둘씩 학교에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일찍 자고 일찍 깨워주십시오. 또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도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학교에서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가 집에 와서 간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참는 것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를 가서 화장실 때문에 집에 오게 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보기에는 불안의 강도가 너무나 높은 수준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소아정신과에 방문을 하셔서 아이의 높은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응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렵죠. 이제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적응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것이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을 통상적으로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의 시간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2달 정도 안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도요, 3월 달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월 즈음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응기인 1-2달 동안 아이들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다른 아주 기이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부모 상담을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모님의 조바심,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그 부분을 먼저 조절을 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해요. 네. 네, 아울러 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좀 덧붙이자면 네. 수업 시간에는 요즘은 화장실을 20-30년 전과는 다르게 조금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령기 아동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40분 정도는 소변을 참는 것이 가능하도록 발달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당장 소변이 마렵지 않거나 응가가 마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처럼 가라고 하는 시간에는 그냥 가는 것,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제 놀고 싶어서 계속 참거든요.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갔다 올래요 이러는데 그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다녀오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을 다녀온다면 웬만하면 40분 동안은 요일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이한테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화장실 갔다 오라고 미리 좀 언지해놔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걱정이지만 저는 또 우리 아이가 수업 내용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일단 한글은 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직 한글 완벽하게 막 읽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뵀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둘 다 한글을 거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공교육 교과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교과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국어가 가자마자 책 읽어보라는 내용부터 시작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바르게 앉기부터 가르쳐요. 네. 바른 자세로 앉기. 그래서 그 이후로 차근차근 정말 선긋
읽기부터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한글을 잘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론 이제 한글이 매우 우수한 문자 체계인 건 당연하고 그래서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이미 한글을 떼고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과 과정을 이제 배워 나가고자 하는 마음,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존중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떼지 못하고 학교를 가도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는 애한테 너 이렇게 한글 모르면 안 돼. 학교 가면 바로 손 들고 일어나서 이거 한글책 막 읽어야 돼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근데 요즘 사실 워낙 선행학습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에게 맞는 선행학습 수준은 사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선행학습 수준, 맞는 선행학습 수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현행이 맞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선행학습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아니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럴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네. 단순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각각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서로 가능한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또 아이 그 인지 발달 수준뿐만이 아니라 성격적 부분 이런 성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만약 인지 발달 수준이 또래 평균보다 한 2년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말은 2년 선행을 해도 할 수 있는 뇌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뭐 하기 싫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키는 과정에서 뭐 너무 혼을 내야 된다든지 아이 정서가 크게 훼손된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뇌 영양은 이로 인해 훼손되게 되고 마치 종자 씨앗을 미리 먹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수준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아이 인지와 정서적 특성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 어떤 준비를 하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무진의 신호등.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702님이요. 저희 아이는 최근에 친구를 물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이럴까 봐 걱정인데요. 집에서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7살,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 한국 나이로 7살, 이제 네. 8살이 됐던 친구인데 이 나이가 이제 타인에게 무는 것으로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죠. 네. 이제 그런데 일단 이 문장에서만 보자면은 어머니께서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물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사과의 주체가 되기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책임을 느끼게끔 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서 집에서 단순히 혼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가 사과를 그 댁에 간다거나 해서 이제 사과하는 과정들을 겪게끔 만들어줘야 네. 되고 아울러서 어째서 이 나이인데 아직까지 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강도가 굉장히 컸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컸나, 아니면은 이것을 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언어가 인출이 잘 되지를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콩으로 유인숙님은요. 조카가 안 그래도 또래보다 몸이 왜소한 편인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한글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뭐 가서 배워도 된다고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놀리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은 하지만 놀림을 당해서 올 수 있습니다. 뭐 제 네. 경험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선행은 필요 없지만 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일주일치 그 교육 계획안이 항상 그 핸드폰으로 와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교과서나 아니면 자습서를 준비를 해주셔서 그 일주일 정도는 이제 선행을 하고 집에서 배워가게끔 하면 놀림을 당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집에서 기억, 뭐 아니면 일자로 쓰기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는 있으니까요. 네. 또 2193님은 저희 아이는 워낙 호기심도 많고 여기저기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하굣길에 바로 집에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인데요. 입학 전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함께 걸어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예, 처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요때는 이제 학기 초 이제 특히나 뭐 1학년 네. 3월 달 이럴 때는 어머님들이 다 학교 앞에 우르르 와서 맞아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2193님께서도 같이 그 분위기에 동참하시면 좋겠고 네. 또 이제 나오는 길에서도요. 학교 3월달 동안에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을 다 인솔해서 교문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조금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조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죠? 힘이 있었는데 들어올 때 뭐 앞구르기라도 해서 그래야지. 아니에요. 예, 좀 차분하게. 아니 평소에는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방금 전에 코너 네. 하셨던 선생님이 오늘 처음 하신 거죠? 맞아요. 오늘 첫 방송 하셨어요. 근데 끝나고 같이 긴장하신 거예요? 아니 긴장 이제 풀어지시고 나오시는데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놀라실까 봐. 또 그런 배려가. 예. 저희 오늘은 어떤 공연 만나볼까요? 지난주에 그 뮤지컬 지키는 아이들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그 작가님이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그 다른 공연 소개할 때도 뭐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칭찬은 해주시는데 네. 유독 반응이 좋았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지키는 아이들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2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공연계에 좀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 짧게 리뷰 정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줄거리만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네. 다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아쉽긴 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지키는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키는 아이들 일단 진행자님이 아시는 공연이라고 하셔서 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연을 더 많이 봐야겠네요. 예, 자녀분이 빨리 학교 가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여유가 좀 생기시겠죠. 여하튼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이 지키는 아이들의 초연 당시에 폭발적이었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나름 정리해본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키는 아이들을 수십 차례 보셨다고 했던 대표님이 꼽는 관람 포인트 궁금한데요? 네,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킬과 하이드를 넘나드는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력입니다. 이 작품은 뭐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해드리면 신사답고 소신 있는 캐릭터인 지킬 그리고 이제 잔인하고 무서운 캐릭터인 하이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연기해야 하는 거죠. 그 한 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변하게 되니까 예, 절정의 장면은 2막 후반부에 나오는데 컨프론테이션이라는 넘버를 할 때인데요. 그 대결이라는 뜻의 곡 넘버처럼 왼쪽이죠. 왼쪽의 모습으로 보이는 지킬과 오른쪽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제 하이드가 서로 대립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한 명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얼굴의 반쪽만 보여주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마 이제 영상이나 여러 패러디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머리 스타일도 얼굴의 반은 올백으로 넘긴 지킬의 스타일, 반은 이제 풀어 헤쳐진 머리, 하이드의 머리를 하고 있고 조명도 그 노래 한 곡 사이에 하얀색 느낌의 밝은 조명이랑 초록색 느낌의 좀 어둡고 무서운 조명을 번갈아 받으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공연의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후반부인 만큼 배우가 이미 공연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서 넘버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이드의 어떤 모습에 반대하는 지킬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이때 이제 노래 딱 끝나고 나면은 객석에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쫙 나오죠. 네.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엄청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관람 포인트는 어떤 장면이에요?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주인공을 사이에 둔
두 명의 여성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엠마와 루시인데 엠마는 이제 지킬 박사와 약혼을 한 상태고 지킬 박사의 마음까지 이제 어루만져주는 그런 따뜻한 캐릭터고요. 원스 어폰 어 드림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냉장고 광고에 삽입됐던 넘버인데 이 넘버로 대표되는 캐릭터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지킬의 곁을 이제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루시라는 캐릭터는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고 하루하루가 이제 고된 삶을 사는 여성인데 근데 이 루시도 역시 이제 지킬을 만나면서 지킬의 따뜻한 손길에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곡으로 언뉴 라이프라는 곡이 있는데 근데 이제 루시는 지킬만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것은 사실 하이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를 만나버린 루시는 결국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람 포인트는 듀엣곡 대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노래 두 곡을 다 들려드렸었는데 지킬과 엠마가 부른 그 Take Me As I Am이라는 넘버와 하이드와 루시가 불렀던 넘버 덴저러스 게임이라는 노래가 그 둘 다 듀엣곡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의 듀엣곡이거든요. 그래서 1막과 2막이 각각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각 막을 책임지는 듀엣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듀엣곡이 남았는데 바로 이제 지킬을 가운데 두고 두 명의 여성이 양쪽 무대 양쪽 왼쪽 오른쪽에서 부르는 듀엣곡이 있거든요. 이게 2막 초중반 정도에 나오는 넘버인데 이제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이드로 변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미워하기 힘들죠. 나니까 이렇게 고백같이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 처음에 지킬이 성과 악을 확실히 나눌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실험체가 된 다음에는 본인도 어떻게 이렇게 그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지킬의 나약해지는 모습을 본 이제 엠마 루시가 함께 부르는 넘버인데 이 지킬이 무대 가운데서 독백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게 마무리될 무렵에 여성 두 명의 듀엣곡이 시작됩니다. 그 In His Eyes라는 곡인데 이 곡을 무대 양쪽 끝에서 엠마랑 루시가 부르는데 이 노래 자체가 매우 풍성하고 그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여성 두 명이 부르는 듀엣곡이라 좀 색다르고 재미있는 보는 맛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어떤 곡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쯤에서 뭐 한 곡 듣고 오시죠. 방금 말씀드린 In His Eyes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가에 앉으면 어느새 흘러내리는 눈물 하늘 바라보며 무심히 내뱉는 한숨 난 그대를 함께할 생각해 그대를 즐겁던 한때 그 시간 그의 눈 내가 본 그의 맘 그의 눈 조용히 빛나던 그의 눈 그 안에 웃음 짓던 날 꿈결처럼 나를 안고 이 순간이 영원토록 그의 눈에서 모든 나를 기억하네 그의 눈에서 힘든
사랑하고 있다면 참아내라고 그의 눈이 말을 하네 그 눈빛이 사랑하고 있다면 견뎌내라고 그의 눈이 말을 하네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In His Eyes라는 제목의 넘버 아이비 조정은 배우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0184님이요. 두 네. 얼굴과 성격을 가진 사나이 지킬 앤 하이드군요. 대표님도 평상시엔 과묵하고 방송할 때는 열정이 넘치셔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제 평상시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지? 누구세요? 또 다른 얘기인데 전계수님이 이번 주말에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보러 갑니다.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보러 오시면 아실 텐데 매진입니다. 힘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네. 힘이 감사합니다. 없어 보이셨나 봐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등장할 때 눈 박차고 들어오면서 옆구르기 정도 하고, 예. 그리고 화이팅 한번 하고, 그러고 목공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공소 화이팅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뮤지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유독 지킬 앤 하이드는 제가 예전에 봤던 공연을 생각해 보면 넘버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좀 박수가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관객분들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계속 좀 조용히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요런 류의 공연들 이렇게 풍성한 음악, 그러니까 한 곡 끝나고 나서 박수 막 치고 배우도 노래 끝나고 나서 드라마 바로 연기 시작 안 하고 박수 마음껏 받고 시작하는 공연.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킬 앤 하이드 이런 작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 안 대표님이 꼽는 관람 포인트도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 포인트는 이 공연이 이제 대극장 공연이라는 부분인데 대극장 뮤지컬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연들이 이제 합창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장과 다르게 대극장에는 앙상블 배우들이 있어서 앙상블들과 함께하는 합창곡. 이게 이제 화려한 쇼 또는 안무 같은 게 이제 섞인 곡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극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도 이제 극의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하는 합창곡이 있는데 이 곡도 역시 1막과 2막을 대표하는 합창곡들이 각막의 오프닝 느낌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1막에는 파사드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가사를 잘 듣게 되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노래를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킬 앤 하이드 내용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지킬과 하이드의 이중성에 대한 노래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모두 인간들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내용이 딱 들어가는 그 곡인데 이게 이제 1막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제 많은 그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많은 인간들이 넘버 내내 좌우를 막 활보면서 이렇게 그 노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뭔가 습한 도시의 불안한 분위기도 잘 나타내는 곡이고 공연이 시작되면 이제 지킬이 독백으로 시작은 되지만 이 파사드라는 노래가 딱 나오고 나면 드디어 지킬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막을 대표하는 합창곡은 바로 그 머더라는 곡인데 노래 제목처럼 살인이라는 뜻이죠. 그 1막 마지막에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면서 그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2막이 바로 시작되니까 2막이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확 다시 공연의 분위기로 끌고 와야 되니까 이 노래가 그 분위기로 끌고 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의 등장과 함께 공포가 침범해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멋진 군무랑 합창으로 만들어주는 곡이거든요. 약간 그 사람들 많을 때 주목 이런 느낌처럼 이 공연이 그 넘버가 시작되면은 관객들이 바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1막과 2막의 합창곡 이 두 곡이 이 작품의 앙상블의 힘을 보여주는 곡이고 제가 이제 이 공연하는 제작사 다녔을 때 연습실을 딱 가면 이 합창곡의 완성도를 딱 연습실 밖에서 듣고 됐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이 합창곡이 좀 울려 퍼지면 지킬 앤 하이드의 이제 서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또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해주시기로 한 공연계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난 월요일에 저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있었어요. 그 이제 2024년에 진행됐었던 공연을 대상으로 했었던 시상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이거 공연계에선 큰 행사잖아요. 아주 작은 상들은 있지만 공연계에 유일하게 남은 시상식입니다. 뮤지컬계에 유일하게 남은 시상식. 예. 혹시 안 대표님도 상 받으셨어요? 저는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고 저희 회사 작품도 노미네이트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예. 그래도 뭐 관심은 많이 받으셨죠? 예, 관심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어떤 시상식에 참여하셨던 분들보다 큰 관심을 받았는데 잠깐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째 레드카펫 사회를 보거나 레드카펫 사회를 보는 사람 뒤편에서 멘트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알바도 하고 재미도 있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드카펫 마지막이 조승우 배우였어요. 조승우 배우가 지난해 오페라 유령으로 남자 주연상을 받아서 이번에 시상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레드카펫 마지막이라고 하니까는 저보고 마지막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럼 같이 내려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했더니 조승우 배우가 팔짱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승우 배우의 팔짱을 끼고 한쪽 손에는 대본을 들고 마이크로 대본 멘트를 해가면서 같이 함께 레드카펫을 걸어서 SNS상에 좀 퍼져갖고 좀 뭐 상보다 더 대단하다는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 PD가 봤나 봐요 그 영상. 대표님 조승우 배우 팔짱 끼고 빵긋 웃으면서 신나 보이셨다고. 조승우잖아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지킬은 헤드 하면서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어갖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좋더라고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떤 배우와 작품이 상을 받았나요? 네,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그냥 메인이 될 만한 상만 말씀드리면 주연상, 남자 주연상에는 여자 주연상에는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김수아 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남자 주연상은 일테노래라는 공연에서 홍강호 배우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상은 여기 이제 뮤지컬이 대극장 공연들이 주로 많이 아시니까 소극장 공연을 또 따로 수상을 해요. 그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석 이하 작품은 뮤지컬 홍련이라는 작품이 상을 받았고 400석 이상 작품은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라는 작품이 받았고요. 대상은 이제 창작 뮤지컬 중에 초연에 한해서만 딱 상을 주거든요. 이 작품은 뮤지컬 일테노래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테너 이야기를 다뤘던 뮤지컬 일테노래가 수상을 했습니다. 익숙한 작품들이 많네요. 제가 이제 그 목공소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작품들이 상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뭐 대표님의 예상했죠, 안목을 또 한번 믿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은 믿고 보십시오. 다음에는 레드카펫 말고 안 대표님 상도 받고 오셔서 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레드카펫이 좋습니다. 돈도 줍니다. 알바도 되고. 다음 시상식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공소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노래 한 곡 들으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 수상한 홍강호 배우의 넘버 준비했는데 상은 일테노래로 받았지만 제가 앞에 지키는 아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이제는 좀 그만 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곡을 한 번만 더 듣자고 해서 막상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요, 좋죠. 지금 이 순간 홍강호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5190님의 목공소 코너 늘 좋은 공연 소개해 주셔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155님도 뮤지컬은 배우마다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노래 스타일도 연기 스타일도 달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공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퇴장할 때라도 힘차게 기운 있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홍강호 배우가 부른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